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일곱 번째 이야기 새로운 고장 10월 20일 어제 우리는 이곳에 도착했네. 공사는 병이 나서 2, 3일 동안은 집안에 틀어박혀 쉴 계획이라고 하네. 그분이 그렇게 불친절하지만 않다면 그나마 견디기 쉬울 텐데 아무래도 운명이 나에게 시련을 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 하지만 용기를 내겠어. 경쾌한 기분으로 살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경쾌한 기분이라고? 내가 이런 말을 쓰다니 우습군.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명랑한 기질을 타고났더라면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이 무슨 꼴이람.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실력들을 가지고도 자랑스러워하며 잘들 사는데 나는 실력과 재능을 원하는 만큼 가지고도 이처럼 절망하고 있다니. 자비로운 신이시여, 왜 저에게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에 만족하며 모든 일에 침착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리면 차츰 나아질 거야. 그래, 친구여, 자네 말이 옳아. 11월 26일. 나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잘 적응하고 있네. 이제 여기서도 그럭저럭 지내게 될 것 같아.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곳에서는 언제나 할 일이 산더미라는 것일세. 게다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 다채로운 연극을 보는 것 같아 지루할 틈이 없어. 새로 알게 된 사람 중에 시백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만날수록 존경하게 되는 분이야.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겸손하네. 게다가 우정이나 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수성도 풍부하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가 잘 통한다는 것을 느꼈네. 그가 내게 보여준 솔직한 태도는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랄 걸세. 훌륭한 인물이 나에게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다고 생각하네. 12월 24일.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정말 공사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인물일세. 나는 이처럼 고집센 사람은 처음 보네. 거기다가 잔소리는 또 얼마나 심한지. 꼼꼼한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괴팍한 것은 정말 참기 힘드네. 누가 무엇을 도와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어떤 일에도 만족할 줄 모르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일을 빨리 해치우는 것을 좋아하고 일단 한 일을 다시 들춰보는 것을 싫어하잖아. 그런데 공사는 언제나 이미 결정이 난 문서를 내밀면서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꼼꼼히 검토해보게. 생각해보면 더 좋은 낱말과 표현이 반드시 있을 것세. 라며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미칠 지경이 되어버리네. 이런 사람과 상대를 하며 살아야 한다니 정말 고민이 아닐 수 없네. 그나마 백작이 나를 믿어주니 위안이 좀 되네. 며칠 전에 백작은 공사의 성격이 지나치게 소심하고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네. 산을 넘어가는 나그네처럼 참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산이 없으면 가는 길은 훨씬 편하고 거리도 한결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산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지 않을 수 없지요. 백작의 말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백작이 자기보다 나에게 더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공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 앞에서 백작을 비난한다네. 백장님의 일 해결 솜씨는 정말 대단해. 순식간에 대충 해결하거든. 글도 제법 쓸 줄 안다고 자랑하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말에는 대꾸를 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 말에 휘말려서 반말을 하게 된다네. 백장님은 인격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만큼 고귀한 정신으로 훌륭하게 일을 해결하는 분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비웃음을 가득 담은 얼굴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그럴 때마다 나는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속으로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곤 하네. 사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다 자네 때문이야. 활동해야 한다는 강언이설로 나를 설득해서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게 만들었으니 말일세. 이 노예선 속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야 하다니. 감자를 심거나 곡식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일하면서 가장 거슬리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야. 나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버려 두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봐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와중에도 산책하다 만난 삐양이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네. 그녀는 이 도시에선 보기 드물게 솔직한 인간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네. 1772년 1월 22일. 결국 나는 로테에게 편지를 쓰고 말았네. 사랑하는 로테,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심한 눈보라를 피해서 여기 초라한 농가의 조그마한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울한 DC에서는 낯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더라고 당신에게 소식을 전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좁은 방 안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당신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이 당신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당신을 생각하기만 해도 당신의 그림자가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거든요. 그리운 로테, 처음 만났던 때의 행복했던 순간이 되살아납니다. 당신은 이 허무한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나요? 내 마음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습니다. 벅찬 기쁨이나 감동을 느끼지도 못하고 행복한 시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요즘 배우처럼 삽니다. 연극에 끼어들어 연기를 하면서 살죠. 저녁엔 다음날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즐기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밤이 오면 달빛을 보며 기뻐하리라고 마음속으로 벼르지만 막상 밤이 되면 방 안에 그냥 들어앉아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지 또 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던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을 깨우는 자극이 있어서 깊은 밤중에도 깨어있게 해주었고 아침이 되기가 무섭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이 통하는 여인을 하나 만나긴 했습니다. 비양이라는 아가씨로 당신과 조금 닮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그녀의 마음씨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귀족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신분을 짐스러워합니다. 귀족처럼 생활하지 못할 바에야 귀족이 아닌 것이 낫죠. 그녀는 도시의 시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조용한 시골 풍경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당신에 대한 이야기도 한답니다. 그녀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도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며 또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늑한 방 안에서 당신의 발치에 앉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귀여운 당신 동생들이 내 주위를 춤추며 빙빙 돌고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러나 당신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신다면 나는 아이들을 둥그렇게 모아놓고서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지금 흰눈이 덮여 번쩍이는 산과 들 너머로 장엄하게 해가 지고 있습니다. 눈보라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직장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야겠죠. 안녕히 계십시오. 알베르트는 함께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는지요?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2월 8일 일주일 전부터 좋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차라리 내게는 잘된 셈이네. 이곳에 온 다음부터는 아무리 맑은 날이라도 다른 사람 때문에 기분을 망치기 일쑤였기 때문이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날이 추워서 얼어붙는 날이면 잘됐다. 집에 있는 것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고 생각한다네. 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가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그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싶다네. 2월 17일 빌헬름, 이제 공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 것 같네. 나는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네. 그가 일하는 방법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는 도저히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네. 그래서 여러 번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내 방식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버렸지. 그것이 그의 성미를 건드렸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네. 그런데 공사가 나에 대한 불평을 궁정에까지 호소했다네. 그래서 나는 장관으로부터 견책을 받았네. 물론 가벼운 견책이지만 어쨌거나 견책은 견책이네. 나는 사직서를 내려고 결심했는데 그때 마침 장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네. 나는 그 편지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었네. 그 사려 깊고 현명한 마음씨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네. 장관은 나의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을 꾸짖었네. 하지만 나의 활동 상황이라든지 업무의 철저한 점 등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네. 또한 나의 과격한 이념을 젊은이의 훌륭한 기계라고 높이 평가해 주었고, 다만 좀 부드럽게 행동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그분의 덕으로 나는 일주일 만에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기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지. 이 일로 나는 마음의 안정이란 퍽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네. 사랑하는 친구여, 마음의 안정과 같은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이 그렇게 부서지기 쉬운 것만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2월 20일. 빌헬름, 드디어 소식을 들었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한 다음 알베르트에게 편지를 썼네. 신께서 내가 사랑에 맞지 않던 그대들을 축복하시고 좋은 나날들을 그대에게 내려주시기를. 알베르트에게 심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결혼식 날짜가 언제가 될지 궁금하여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린 로테의 초상화를 벽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마침내 한 쌍의 부부가 되었는데 로테의 초상화는 아직도 내 방 벽에 걸려 있어요. 그냥 그대로 걸어두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요. 내 마음 역시 당신들 곁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폐가 안 된다면 로테의 마음속에서 내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만일 로테가 나를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나는 미치고 말 테니까요. 알베르트, 사실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있어요, 알베르트. 하늘의 천사 로테여, 부디 안녕.